자, 안녕하십니까. 저 중조학력 검정고시 도덕 김태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자, 도덕의 첫 번째 대단원, 도덕원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단원, 자, 도덕의 의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나는 단어가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욕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걸 욕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욕구의 종류는, 자, 우리가 동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나의 후손들을 계속 퍼뜨려야겠죠. 자, 종족 번식의 욕구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성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욕이나 성욕,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라면 누구나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발생하는 욕구,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역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인간은 정신적 존재다. 그래서 정신적인 사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진리나 도덕이나 예술, 그 다음에 종교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욕구들이 딱딱 구분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욕구는 동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욕구이다. 아니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욕구이다. 이런 것들이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런 특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욕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한국 사회는요, 예전부터 욕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억눌러라, 자제해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욕구라는 표현, 욕망이라는 표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일단은 억제해야 돼, 아니면 자제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욕구가 부정적인 것만 아니죠. 긍정적인 면이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어떤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된다. 우리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개인과 사회의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개인도 사회도 같이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앞으로 제일 잘 나왔거든요. 욕구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인간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자라는 환경이 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욕구도 다 다르겠죠. 여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중졸 과정에서는요, 이런 용어 풀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욕구와 남의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희소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첫 번째,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멈춰라 해서 자, 자제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자,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건 당연히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열린 마음, 관용의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절제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라는 표현은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말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중졸 과정에 중용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단어, 뭐 자제나 절제, 그 다음에 관용, 더 어려워서 중용, 이런 단어들도 같이 정리하시고요. 특히 이제 관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이번에 나온 김에 한 번 더 깊이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옆에서 그냥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구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메슬로우라고도 표현하고요. 메슬로우라고도 발음하는데요. 뭐 외국어 발음이니까 편한 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자, 메슬로우는요, 욕구 5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욕구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욕구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뭐 소변 마려우면 가서 소변 놓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죠. 그래서 의식주랑 관련된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생존과 종족 번식의 욕구에서 식욕과 성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인간의 사회적 특성에 걸맞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체적, 감정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 자, 두 번째 욕구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정. 자, 애정이라고 하는 거 꼭 남녀 사이, 이성 사이에서 애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자, 다른 사람들과의 정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어디에 소속하고 싶은 소속 욕구.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자, 집단 속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이 3단계 욕구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표현하면, 사회적 욕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더 나아가서요.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존경적인 욕구, 그래서 내적 성취감,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외적 성취감을 모두 다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단계로서, 자, 5단계의 욕구가 들어가는데, 자,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뤘다고 판단하는 게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이룬 자아실현의 욕구를 완성시키면, 자,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아 완성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메슬로우는요, 일단은 기본적인 욕구부터 고차원적인 욕구를 단계 밟아 나가는데, 자, 2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1단계 욕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따라서 3단계 욕구를 해결하고 나면 2단계 욕구는 그때부터는 별거 아니다.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맞는 얘기였습니까? 이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눴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깊이 있게 설명을 했지만 아마 이게 중졸 검정고시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자, 언제든지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점을 추구하고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마지막에 한 번은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눈 사람이 누구예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욕구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당위. 자,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위자거든요.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럼 당위라고 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걸 당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위는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당위라고 하고요. 자,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당위라고 하고요. 자, 당위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명령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남이 시켜서 하는 당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타율적으로 하는 당위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당위에 따른 행동을 행해야 하는가? 자, 자신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당위에 따른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당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지나친 욕구를 조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알려준다. 이거 변태같이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구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당위가 어떤 형식으로 제일 잘 나오느냐? 자, 이 다음입니다. 욕구와 당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욕구와 당위는 어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욕구와 당위가 만약에 다르다면 뭐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갈등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같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다음에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내적인 그다음에 외적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바람직한 욕구와 당위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에다가 자,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욕구하고 당위는 당연히 뭘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조화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서로 간에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욕구하고 당위는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뭘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성어가 있죠. 자, 공자님께서 자, 일생 동안 수행한 결과 70살, 그러니까 70세가 되어서야지 욕구와 당위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해야 되는 게 70세에 이르니까 이게 맞춰졌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자,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종심,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욕망과 마음 가는 대로 했더니 해도 이 구자가요.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법도 구자입니다. 그래서 자,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도를 어긋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곧 뭐도 된다. 욕구가 곧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도 된다. 그래서 욕구와 당위가 조화를 넘어서서 일치가 되는 단계죠. 자, 이걸 공자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멋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자가 일생을 가리켜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내가 무엇을 이루었구나라고 해서 나이를 상징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종심이라는 표현이 이제 70세를 상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자,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키워드. 자, 중졸 도덕에서 많이 나오는 반성이라는 키워드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99%의 도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약 1% 정도의 뭐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요. 사회에선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 규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될 거죠. 그럼 사회 규범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모든 사회 규범에 뭐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사회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습관을 거꾸로 바꾸면 관습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에서 모든 다른 사회 규범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사회 규범들이 새로운 관습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습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덕, 그 다음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예절, 그 다음에 종교규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걸 안 지키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강제로 지키게 하는 거, 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자, 사회규범 뭐가 있어요? 관습,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에 예절, 그 다음에 종교규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뽑아놓은 거 뭐예요? 법 이런 것들이 사회규범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덕에서 배우는 건요. 그 중에서 반드시 첫 번째 뭐 배우겠습니까? 도덕 배우겠죠. 그 다음에 예절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도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게 도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덕적인 삶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이죠. 인격을 갖추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도덕을 따르는 삶이 인격을 갖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개인적인 인격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도 도덕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 살기 좋은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도 되는 게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덕의 나침반,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행동이나 마음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잘못된 건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이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삼각형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양심에 있는 삼각형이 마음속에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삼각형 여러분들 끝 아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뾰족하죠.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빙빙 돌게 되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양심의 가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선천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닌데, 자, 태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주장. 후천설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선천설이 맞을까요? 후천설이 맞을까요? 정답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선천설이구나,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후천설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랑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이죠. 아니다. 이기적이고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 같지만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기준 자체가 틀려요. 이거는 선과 악의 기준인 성선, 선악이고요. 이건 뭐예요?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이거 선악의 기준이 아니니까 자,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걸 맹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 공자 다음에 또 맹자 유명하신 유가의 사상가 아시죠? 자,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제 수호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양심에서 너 잘못했다, 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맹자하면 또 뭘로 유명합니까? 성선설로도 상당히 유명하신 인물이죠. 그래서 양심은 자,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죄책감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주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양심 지금까지 수십 번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양심, 이것도 전부 다 외우실 필요 없는 거죠. 자, 내용 보면서 그때그때 맞는 질문을 찾아내시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양심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첫 번째, 양심에 따르려고 하는 강한 의지. 자,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인지 양심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걸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따르려는 뭐가 필요하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 친구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 다음에 또 넓은 마음도 같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도덕 배웠고요. 이제 예절 배우겠습니다. 자, 예절은 도덕의 실천이다. 자,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삽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이런 양념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겠죠. 이게 예절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회 집단의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온, 자, 습관적인 행위 규범이다. 자, 이게 예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키워드다? 자, 예절의 목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원만한 인간관계.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절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예, 사회마다, 문화권마다 인사 방식이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말투와 표정, 그 다음에 옷차림과 태도, 그 다음에 몸짓,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또 오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손짓이죠. 몸짓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통하는데, 손짓은 똑같은 행동이 정반대의 뜻을 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서양권과 동양권은 사람 부르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부를 때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손바닥이 위로 향하면 이게 도발입니다.
아래로 향하면. 근데 만약에 동양권에서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방 붙자잖아요. 그 다음에 너 잘했다라고 표현해주는 이거. 이게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 이런 데 가보면요. 이건 뭐예요?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짓이나 이런 몸짓들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약간씩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의식, 뭐 어떤 행사를 치를 때 하는 행사들을 말하는 거죠. 요식행위들을 말하는 거고요. 의례. 이거는 행사 도중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요식행위들, 이런 것들을 의례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예절과 도덕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절은 도덕의 정신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예절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덕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마음속에 있는 동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절은 도덕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럼 예절은 위, 아래. 그러니까 몸의 정신과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몸짓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예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도덕을 실천하는 길이고요. 자, 그래서 공자가 이거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자는 마음속에 어진 마음인 인과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예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 사람. 이게 이상적인 인간으로 봤고요.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고요. 인을 가지고 있고, 자, 겉으로는 뭐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예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의까지도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 이상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자, 예절의 역할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자, 예절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거 정말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이 더 필요하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좀 더 심한 소리 해놓고 부모 자식 간에 못하는 소리가 어딨냐. 근데 이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그 자신이 내뱉은 사람이 자기가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그게 그냥 그대로 이해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예절이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절에 대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 번씩 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왜? 가까운 사람은 예절에 대해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절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절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다 외우지 마세요. 당연한 것들이니까. 자, 예절의 형식은 지역이나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변성, 가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자, 예절의 형식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변한다. 자, 그러니까 모양도 바뀌고 가치도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예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예절의 근본 정신에 합당한 형식, 그러니까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자, 조화를 이루어서 맞게 표현하는 예절. 이게 올바른 예절입니다. 그래서 중졸에서 예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속에 있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고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절 참 많이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온 내용만큼 그만큼 많이 기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사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건 약간 암기가 필요하겠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잠깐 한 번 더 보시면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자,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거나 어떤 일을 바라는 거, 하고자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욕구라고 표현했죠. 자, 욕구,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게요.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욕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옷, 음식, 집 등 이런 물질적인 가치를 원하는 것을 당연히 무슨 욕구라고 하겠습니까? 자, 물질적 욕구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뭐라고 했죠? 당위라고 했죠. 자, 그럼 밑에 바로 당이 나왔네요.
당위는 땡땡땡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하게 하여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자, 당위랑 한 세트로 항상 붙어 다니는 거 뭐가 있죠?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당위는 뭐를 억제하고 조절해요? 욕구를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억제, 조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있죠? 자제, 아니면 절제,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 민족이나 사회 집단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굳어진 습관적인 규범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 관습 중에서도 예절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덕은 땡땡땡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로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도덕은 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까? 도덕은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게 도덕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덕 나왔으니까 예절 나가겠죠. 자, 예절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뭐뭐의 정신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게 어떤 정신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 관습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도덕이죠. 그래서 자, 예절은 도덕의 정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게 예절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근데 일정한 형식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된다? 가치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가변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게 예절의 모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도덕적인 걸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죠. 자,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거 판단할 수 있다. 뭐가 있다고 했죠? 두 글자로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 나침반. 이런 표현들도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죠? 양심입니다. 자,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뭐라고요? 선천설. 그 다음에 양심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다. 뭐라고 합니까? 후천설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누구? 성선설. 그 다음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행동을 거짓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땡땡땡땡 등을 느낀다.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부끄러움, 아니면 죄책감, 아니면 자기 비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첫 번째 핵심 체크 확인 문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자, 도덕의 의미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삶의 목적과 도덕, 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